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는 시민의 눈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실과 서단법인 신검다리 교육공동체 그리고 서단법인 기본사회가 주최하는 2025년 제3회 민주주의 포럼입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다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 사회를 맡게 된 시민의 눈 포럼 기획단장 선창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포럼을 준비하면서 이번 포럼의 주제는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의 내란이 종식된 이후의 민주주의의 복원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민의 눈 포럼은 이번에 3회째인데요. 토론 주제에서 저희가 밝힌 것처럼 내란 종식 후 이재명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열리는 그런 포럼입니다. 지난 겨울 다들 고생이 많으셨겠지만 내란 이후의 삶은 또 내란 이전과 내란을 종식시키느라고 지냈던 그런 시대와는 조금 다른 그런 고민들을 다시 저희에게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란 이후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들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눈 박세빈 대표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 대표 박세진입니다. 오늘 제3회 민주주의 포럼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우리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위태로운지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날 밤 국회로 달려가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있습니다. 진짜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어떤 민주주의를 물려줄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계의 우경화 속에서 민주주의의 희망을 논하고 청소년 정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며 기본소득이 만드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오늘 포럼 순서는 다들 저희 준비한 책자가 있는데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의 순서는 1부는 세계의 우경화, 민주주의는 희망입니다. 2부는 민주주의와 청소년 기본 정치교육, 3부는 기본소득이 만드는 민주주의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1부와 2, 3부 사이에서는 잠시 휴식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체 발표와 토론이 끝나고 나면 지난 겨울 고생하셨던 민주시민들을 위한 포상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겠지만 12월 3일 날 국회로 달려오셨던 그 용감한 시민들을 특별히 포상드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부 주제인 세계의 우경화, 민주주의 희망은 있는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 발제 맡으신 선생님은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자 상가학교 교내교장이신 김현수 교수님이시고요. 오늘 주제는 청년의 극우화 예방을 위한 지원으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올해 6월에 발간한 극우 청년의 심리적 탄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마 그 책을 보시고 저를 섭외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로서 진료도 하고 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제 청소년이나 청년의 문제를 같이 쭉 상담하고 또 논의하고 또 대안을 만들고 이렇게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신 12.3 그리고 올해 초에 129 서부지방 법원에 대한 폭력적인 침탈 뭐 이런 것들을 봐오는 과정 중에 또 제가 상담하는 청소년 청년 또 제가 만나는 청년 청소년들이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이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론적으로 또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책을 내고 또 지금 여러 시민들과 만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구구 청년의 심리적 탄생이라는 책을 내고 나서 제일 많은 질문은 진짜 구구파가 있냐, 얼마나 있냐, 또 얼마나 만나봤냐, 또 우리 사회에 진짜 구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가 어떠냐, 실제로 진짜 반복적으로 고착된 구구 청년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존재한다면 어떤 경로로 우리나라에서도 구구 청년이 만들어졌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연배가 있는 저희나 저희 좀 위에 연배의 분들은 상당히 20대 청년들 왜 그러냐 비난 어린 그런 얘기가 뜻밖의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비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지금의 20, 30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그런 태도를 갖게 되었는지 또 어떤 요인들이 지금 우리 사회자님도 세계의 우경화 말씀하셨는데 세계의 우경화, 청년의 우경화 또 극단화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지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비난이 있다. 비난하느냐 안 하느냐,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를 토론하기 전에 이제 사실 이미 많은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독일 같은 파시즘 사회에서도 안티파시즘을 그렇게 외쳤지만 현재 구구 정당이 2위 정당으로 올라서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헝가리는 구구 당의 당수가 현재 국가 수반이고 브라질도 이 이전 정권은 아주 대표적인 구구 정치 지도자가 정치를 이끌었고 또 지금 얼마 전 갔나요? 하여튼 그 트럼프 정권을 포함해서 이 우익이나 또는 극우 또는 포퓰리즘, 우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아마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줄었다가 지금 다시 전 세계적으로 득세하는 그런 이유가 과연 무엇이고 그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런 것에 관해서 현재 우리가 좀 깊게 탐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마 최근에 국정검사 전 또 국정검사 하면서 리박스쿨을 포함한 전 정권의 늘봄 교실에 침투한 우익 교육 단체들의 활동을 보면 이게 그냥 우발적이거나 단순히 시대의 조류만이 아니라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우익 양성 또는 극우 양성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자유주의의 세계적인 결과로서 어느 사회나 경쟁이 극심하고 그 극심한 경쟁 속에서 시민 도덕이 붕괴되고 또 중산층으로 이동할 수 없다라는 사회계층의 불안, 그 다음에 여러 사회 변동 속에서 남성, 여성,
이주민, 원주민, 가톨릭, 기독교 이런 여러 변화 속에서 지금 이제 사회적 변동이 있는데 이런 변화에 관해서 사람들이 반동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변화에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사회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평등한 사회로 가자. 종교의 다원주의, 또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사는 그런 문화적 준비가 안 된 그런 사회일수록 현재 극우화가 더 빠르고 더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세계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경제적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아마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과 미국인 것 같아요. 영국은 브렉시트를 했고 미국은 자국 중심의 아주 제국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강고하게 트럼프가 하는 것을 사실 미국 시민들이 우리 같으면 다 반대할 줄 알았지만 일정한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 체계가 작동하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얼마를 다른 나라에 가서 내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아마 그 밑바닥에는 미국 저학력 백인 노동자층의 지지 그 사람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정치에 참여하면서 이런 문제가 국제적으로 더 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논쟁을 할 때, 이런 논의를 할 때, 구구, 그 얘기가 불편하다. 구구의 개념이 뭐냐, 구구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또 이걸 질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뭐 정신과 의사이지 정치학자는 아니지만 아주 저명한 정치학자들의 학술적인 논의에서도 최근의 구구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정의하는데 거짓선동, 혐오선동, 법을 위반하거나 폭력과 테러를 옹호하는 정치 집단 이렇게 큰 범위에서 구구를 정의하기도 한다고 말하고요. 보수 우익과 극우의 차이는 뭐냐? 법 테두리 안에서 보수의 이익을 실행하자는 것과 법을 무시하자는 것의 차이가 아마 제일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분에 넘어갈게요. 네. 특히 많은 나라들이 우경화 또는 극우화 되는 과정에서 이제 젊은이 이제 연배가 높은 사람들보다는 젊은이에게서 또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우익화, 우려화가 더 심한데 이제 그 이유를 찾는 그동안의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의 요인은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정체감, 소속감의 문제 또 문화적인 불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대구에 이슬람 사원 하나 짓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 이슬람 사원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현상도 이제 우리 안에 있었고 최근에 혐중하면서 중국 관련된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대한 지역적인 시위나 테러 같은 것들이 조직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굉장히 문화적인 불안도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 2020년 세기를 지나면서 새로 생긴 강력한 영향은 부부단체의 소셜 미디어가 사람들을 교육하고 세뇌하고 상당히 의식화하는데 이것의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전 세계 유튜버 수익 5위 안에 좌익 유튜버는 한 명도 없지만 우익 유튜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극우화된 지역의 매체의 시청률을 보면 폭스 TV, 폭스 뉴스라는 극우 방송의 시청률이 뭐 거의 제1 방송처럼 가장 많은 국민들이 켜놓고 사는 우리 우익분들이 TV조선 켜놓고 살듯이
폭스뉴스를 보고 폭스뉴스에서 보도되는 것을 신념으로 생각하는 트럼프의 이야기를 거의 복음처럼 방송하는 그런 TV의 영향, 그런 유튜버의 영향, 그런 SNS의 영향이 미국에서도 극우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10대, 20대에게도 이 극우 단체의 소셜 미디어는 상당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지금 20대 중에 상당한 이제 청년들이 그 상당한 청년들이 몇 %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중국에 대해서 기성세대와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거냐가 아니라 그들이 보는 온갖 뉴스와 유튜브에 짧게 지나가는 쇼츠 릴스와 관련된 뉴스에서도 이 혐중을 선동하는 그런 방송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라고 할 정도로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극우화의 큰 이제 요소 중에 불안감, 심리적 불안감이 굉장히 큰데요. 남성이 주류였는데 여성이 주류를 이루고 특정 지역이 주류였는데 다른 지역이 또 저는 이제 기독교가 이제 미국 또 우리나라에서 극우에 그렇게 큰 세력이 될 줄은 사실 예상치 못했지만 굉장히 큰 개신교, 근본주의 개신교가 우익 또는 극우를 지지하는 조직, 비용, 정치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사이비 종교랑은 또 다르다. 합법적인 종교 안에서 극우 지지 현상이 많은데 이것도 트럼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우리의 미래에 가장 어두운 전망을 해야 할 때 이 종교의 극우화 현상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는 인종적으로 백인,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아빠, 엄마, 아빠는 일하고 엄마는 요리하고 이런 이제 과거 산업사회의 어떤 그런 가정 모델을 마치 인류의 보편적인 모델로 생각하는 많은 그런 정치 내지는 우익 사람들은 이제 평등한 사회가 사실 성경에 또 뭐 여러 우리 합리적인 사회적 모델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화목한 가정이 사라지고 이상한 형태의 가정이 나타날 것이다, 나타나고 있다, 이런 위협을 문화적인 하나의 위협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영향이 커서 사실 극우화 과정의 큰 흐름을 만드는 사람들의 심리를 많은 정치 심리학자들이 지위 위협이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은 지위 위협을 매일 호소해요. 이렇게 한다, 여학생들 다 할 것 같다. 여학생, 여교사, 엄마, 이 세 세력이 우리 삶을 다 주변으로 밀어내고 우리를 배제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증거가 있냐 물어보면 1등 여학생이 하고 서울 소재 대학 입학률이 여학생이 훨씬 더 높고 대기업 취업률도 여학생이 더 높고 상황이 이렇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하는데 그 어디서 주워 들었냐 물어보면 인터넷 게임하는 형들이 말했다. 이런 얘기가 아주 굉장히 큰 흐름의 한 부분입니다. 다음. 네. 근데 사실 이게 단순히 지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위를 바뀜으로 인하여 말하자면 직업을 잃게 된다. 경제적인 불안정이 자신들에게 찾아온다. 그래서 20대 우경화의 또 다른 아주 측면은 경제적 불안정인데 20대 취업률이 높으냐, 50대 취업률이 높으냐, 이런 거를 쭉 사회적으로 알아보면 20대 취업률은 낮고 50대 취업률은 높은,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
젊은이들이 우경화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더 과격하고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오히려 지금은 강력하게 우익들이 갖고 있어서 이번 최근 뭐 여러 가지 선거를 보지만 민주당 내지는 좌익 진보는 혁명이란 말을 오히려 쓰지 않는데 최근에 혁명이란 말은 극우에서 훨씬 더 많이 써요. 급격한 폭력적인 사회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오히려 극우가 현재 더 많이 주장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상당히 심각하게 호주도 백인 중심의 호주 사회를 만드는 것에 특히 중고등학생 백인 청년들이 호주를 다민족 사회보다는 백인 중심 사회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영향 하에서 극우와 손을 잡고 그런 인종주의적 입장을 펼치는 세력이 굉장히 늘었다고 하고요. 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훨씬 더 우경화되고 있다는 많은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남녀의 차이를 볼 때도 이 좌익 우익의 차이가 젊을수록 더 이 간극이 커서 젊은 남성이 훨씬 더 우익화되어 있다, 극우화되어 있다라고 말하고요. 다음이요. 네. 세대 및 성별별 극우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에서도 20대가 우익 또는 극우에 투표할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 20대랑 50대랑 투표 성향이 많이 바뀌셨나요? 안 바뀌셨나요? 과거 우익이셨으나 혹시 개종하셔서 지금 좌익으로 오신 분이 좀 계신가요? 아, 예전에 좀 좌익이었나 좀 우익으로 가셨나요? 이제 정치학자들의 상당한,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정치학자들의 일부는 이제 미래를 걱정하는 이유는 20대 투표 경향이 50대 때, 40대, 50대 때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이대로 간다면 이제 20년 뒤에는 이준석 계열에서 대통령이 나온다. 근데 그거는 전혀 예측하지 못할 일은 아니고 이미 미국 겪고 있고 독일, 프랑스가 그런 위협을 겪고 있으면서 좌익들끼리 연합해서 간신히 극우 정당 당수가 국가의 지도자가 되지 않게 하고 있을 뿐이지 이런 일은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10년 뒤냐 20년 뒤냐 다음 선거냐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다행히 현재 우리나라의 20대는 사안에 따라 투표 성향이 달라지고 있다. 완전히 고착된 투표 경향은 한 1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동시에 또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그러면 그 상당한 20대 남성들이 왜 이준석 계열 또는 기타 다른 계열에 더 투표를 많이 하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상당수가 20대 세대의 문제를 아젠다 하다못해 노이즈 마케팅이라 하더라도 아젠다로 삼는 정치인과 정당은 그쪽밖에 없다. 이쪽 계열은 20대 아젠다를 전면에 내세운 적이 없다. 이게 이제 그분들의 주장이에요. 이제. 극우 정당을 포함하여 청년들의 주장인데 다음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지금 세대적 통합이 중요한데 세대적 갈등이 일어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386, 586에서 20대 개새끼론을 주장한다는 거죠. 야 젊으면 진보적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니네 싸가지가 없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상당한 분노가 있어요. 현재. 그리고 유력한 정치인들 몇 분이 그런 얘기를 과거에 했었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다 이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를 못해서 미안하다 하는 것까지 그도 상당히 이제 20대들이 불쾌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에 관한 현재 이론은 개새끼론부터 아직은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일부 구구 고착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특징은 여성의 진보하지 보수화가 아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은 다행인 것은 어떤 특정한 한 이론이 지금 모두 설명할 수 없고 여러 이론이 등장해 있는데 아직 이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20대 우익 설명에서 일자리 문제는 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다 더 20대 취업률이 낮은 나라들도 있고 특히 이제 일자리가 줄었는데 사실상 일자리가 줄어든 이유는 4차 산업 같은 영향이 큰데 그것에 대해서 난민 때문이다. 독일 우익 극우 청년들의 가장 큰 사회적 적은 이론적으로 난민이다. 난민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갔다. 또 남성의 일자리를 여성이 뺏어갔다. 이런 일자리를 빼앗긴 것에 관한 분노가 굉장히 큽니다. 일자리를 빼앗긴 것에 관해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입장이 상당히 다른데 기성세대는 20대의 노력을 강조한다고 할 때 거기서 이제 20대들이 폭발하는 거죠. 실제로 현재는 일자리가 없고 알바자리도 없고 극한 경쟁이고 특히 이제 뭐 최근에 어떤 청년이 실현을 당했다. 왜? 결혼하자고 했는데 상대방이 넌 결혼할 준비가 안 돼놓고 왜 결혼하자고 했냐? 결혼할 준비가 뭐냐? 수도권에 집이 있냐? 수도권에 집이 없다. 그럼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거다. 뭐 이런 과정에서 논쟁을 펼쳤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의식 속에서 남자는 집을 있어야 된다고 하는 높은 경제적 부담을 주지만 그런 경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기회는 주지 않는 그런 박탈감이 이제 청년들에게 분노를 가져오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지금도 상당히 걱정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0, 30대는 전부 탈민주당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20대 남자의 어려운 삶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는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부족했던 반면에 온갖 유튜브에서 이게 여성 때문이다, 이게 이주민 때문이다, 이게 중국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언론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불행을 가장 설명할 수 있는 이유로 사람들은 이주민, 이교도, 또 엘리트 권력층, 부모 잘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분노가 굉장히 높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법은 잘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있는 이제 나머지 도표는 이념적 격차가 현재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여성과 남성의 이념적 격차가 커져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래프고요. 다음 우리나라 20대 남성이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한 20대 남성의 의식이 오히려 70대랑 가깝다. 폭력을 사용한다든지 법을 위반하고서라도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할 때 그런 이제 우려점을 또 소개한 그런 조사였고요. 그런데 그 일자리만의 문제냐라고 또 경제적인 것만 나아지게 하면 20대의 극우가 완화될 거냐라고 얘기할 때 꼭 그렇지가 않다. 문화적인 이슈도 상당히 작용한다. 가부장적인 전통,
이런 것들이 파괴되는 거에 대한 저항이 일부 세력에서 다시 굉장히 커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일부 세력의 상당수가 사실 이제 기독교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다음, 네. 그래서 이런 변화, 과연 20대 남성에게 민주당과 이재명은 어떤 존재라고 물을 수 있느냐? 민주당이 집권하는 거 싫어서 우익을 지지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민주당은 여성 지지 정당이기 때문에 지지하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정치 공학자들의 조사가 상당히 돼서 아마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일부는 아마 상당히 그 주제를 다루지 않고 저희가 넘어온 것 같은데 똑같이 부유하고 똑같이 부동산 있고 똑같이 가부장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우익에 관해서는 왜 젊은이들이 지지를 보내느냐 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청년들의 입장이 매우 확실하더라고요. 어떻게 확실하냐면 위선이 더 싫다는 거예요. 대놓고 뺏어가겠다는 사람보다 안 뺏어가겠다고 해놓고 지 것은 다 챙긴 그래서 무식한 것보다 위선이 더 증오스럽다라는 게 현재 입장이고 그건 사실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젊은이들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태도는 위선적인 정당이다. 트럼프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하는 그런 정치적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 더 이제 젊은이들이 굉장히 지금 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민주당의 또는 진보 세력에 씌어진 위선이라는 이런 딱지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큰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뭐 더 뒤에 슬라이드는 나중에 질의 토론 때 사용하거나 또 제 뒤에 진짜 청년이 토론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우리 청년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어른들이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 청년들은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멋지게 한다. 청년들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성공했다. 우리 사회가 성공했다. 우리 사회 되게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40, 50대 이상이다. 청년들은 하나도 나아지고 있지 않다. 캐대헌 성공해서 멋있지 않냐라고 말했을 때 10대, 20대 반응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걔는 한국에서는 성공 못했다. 미국 가서 성공한 거다. 한국에선 12년 동안 실패시켰다. 미국에 와서 성공한 거다. 그리고 한국에서 젊은 시절 고생만 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개인의 성공이다. 우리의 성공이 아니다. 캐대언, BTS 이 소비 문화를 가지고 청년이 그렇게 살 거라고 절대 예측하지 말아라. 우리는 알바도 못하고 다이소 중심으로 산다. 다이소와 편의점 중심으로 산다. 이게 20대의 본질이다. 이게 이제 많은 20대들이 얘기하는데 어른들이 20대가 불행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많은 서사가 부모보다 가난한 출발을 하는 새로운 세대라고 말해요. 그리고 지금 서울에 집을 살려고 한다면 예전에 저희가 20년 일해야 집 한 채를 말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40년이에요. 평범한 직장인이 직장 수입을 저축해서 강남에 집을 얻으려면 40년 일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40년 동안 죽도록 일하느니 사회가 망했으면 좋겠다. 그 사회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에서 투표를 한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적인 그룹에 투표하고 싶지 않다. 뭔가
파격적인 아니면 같이 망하는 윤석열 같은 사람 다시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그 미친 소리 아니냐? 아니 그래야 망한다. 다 같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파괴적인 열망이 구구 안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확실히 남성, 여성 또 포함해서 여러 지위가 변하고 결국 그래서 대교체가 일어날 것이다. 중국이 한국을 지배할 것이다. 이런 불안과 위험한 심리 속에 계속 그런 음모론을 주입해서 그 음모론에 빠진 청년들이 행동하게 만들어서 지금 대림동에서 시위팀이 조직되고 그게 마치 우리가 옛날에 비합법 시위하는 분위기로 거기 모여서 시위를 하고 시위 끝나고 뒤풀이할 때 무슨 얘기하냐 물어봤더니 국가를 위한 애국적 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 그렇게 얘기한다. 마치 옛날에 우리가 대학생 때 시위하고 나서 평가할 때랑 거의 비슷한 분위기다. 나라를 살린다라고 이제 그 청년들은 생각하는데 그런 위기의식이 그들을 이제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 상당한 원한론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얘기만 할게요. 정강훈 같은 사람 어떻게 좋아할 수 있냐 젊은이들이 신천지 이런 데 어떻게 좋아할 수 있냐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이제 제가 만나는 구구 청년이 그런 카리스마 처음 봤대요. 정강훈이 50대 60대 아저씨들 세워놓고 꿇고 갖다 바치고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끼리 모인 정치 집회의 트럼프 연설을 보면요. 거기도 트럼프가 구세주예요.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걸 제가 영상으로 봤냐면 트럼프가 연설을 하는데 반대하는 반대 그룹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니까 트럼프가 거기 있는 젊은 청년에게 그 사람을 때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요. 저 사람 때려라. 폭력을 써라 이렇게 말하고 네가 폭력을 써서 걔를 조용히 시키고 네가 그러면 경찰이 널 잡아갈 건데 내가 너를 일주일 안에 빼줄 거고 니네 가난한 아버지처럼 너를 징역 살리지 않는 나는 강력한 너의 진정한 아버지다 라고 하니까 막 대중이 열광하고 청년들이 가서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몰아내요. 그리고 그걸 보는 젊은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저런 지도자를 원했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이 그동안 당해왔다, 무시당했다, 초식남이라고 가시당했다 이런 최근에 뭐 그람시라는 사람이나 스피박이라는 사람이 말한 배제된 사람이었다. 배제된 20대 소외된 무력한 남성들이 그런 카리스마나 그런 구세주적인 행동을 보고 차라리 저게 더 우리를 나아지게 할 것이다. 라는 오히려 희망을 느꼈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청년도 그렇고 일본의 한국을 혐오하게 만드는 우익 활동을 펼치는 제특회도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 적극적인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게 오히려 자기를 이 국영수에서 꼴찌 등수도 못 내는 바보 같은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보다 오히려 삶의 의미를 줬다라고 해서 이런 경쟁 속에서 계속 탈락하는 존재의 그룹을 쌓아가면 그 친구들이 저는 이제 극우의 어떤 진영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큰 우려가 있어서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경쟁을 무력화시키고 청년에게 이 삶이 훨씬 더 나아지도록 하는 기회를 이 진보 진영에서 준다라는 그런 사회적 흐름을 만들지 못하면 희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큰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토론자
지금 송성준 사회민주당 청년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잘 아시는 분은 아니지만 저희 오늘 준비해 주신 분들 중에 제일 젊으신 분이라서 예, 지금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지금 젊은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좀 잘 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박수로 또 모시겠습니다. 네, 사회민주당 청년위원장 송성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에서 교수님께서는 이제 극우 청년들이 어떻게 좀 극우화를 겪게 되는지 좀 개인적인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정당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보편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또 실제로 어떻게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현재 그래서 어떤 걸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 거는 이제 한국 청년들이 그래서 정말 극우화가 됐는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직까지는 한국 청년들이, 정확히는 청년들 중에서도 남성이죠. 청년 남성들이 극우화됐다고 명백하게 볼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실제로 탄핵이 아니라 그 윤석열 대통령 계엄 직후 여론조사를 보면은 앞에 거는 계엄 전에 탄핵 찬성률이었고 뒤에 거는 이제 그 계엄 이후에 탄핵 찬성률인데,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전 세대 비슷하게 나와 있고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청년 비롯해서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는 극우가 대중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그런 차트고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20대들이 현재 국힘을 더 지지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국힘을 지지한다고 해서 이들이 고정불변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실제로 2022년에 국힘에 투표했던 남성들이 2024년에는 10%가 빠지고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확 옮겨가서 10%가 그대로 올라가는 그런 형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투표는 굉장히 유동적이다, 이런 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유권자 인식들을 했을 때 스스로를 극우로 생각하는 비중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부지법 폭동 관련돼 있어서도 어떻게 인식하느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물론 뭐 남녀의 차이라든지 약간씩 디테일한 차이는 있겠지만 아주 보편적인 정서에 확 벗어나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극우화를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기사들을 보고 우리 20대 청년들 극우화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그 중에서 몇 개만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그 기사가 3분의 1이 극우다라고 된 기사였는데, 그 세부 항목을 보면은 이게 학술적으로 극우를 어떻게 정의를 하실 건지 그 연구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신 것 같은데, 보시면은 급진주의라든지 반엘리트주의에 동의를 하면 극우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급진주의라든지 반엘리트주의적인 같은 경우에는 진보 포퓰리즘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한다고 극우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 또 반대로 이민자주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이민주의에 대해서도 동의하면 극우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당장 만약에 진보적인, 자기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한테도 이민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긍정적인 친구들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가치관에 또 따라서 변화하는 부분이고, 또 해외 여러 사례라든지 또 아니면 최근 국내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치관이 변화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좀 다 담아내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선거 부정에 대해서 청년들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니까 극우화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질문 같은 걸 보면은 선거 개표에 대해서 부정이 쉽게 발생하기 쉽다,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떤 극우화나 지금 현재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이런 거에 동의하는지 물어보려면 구체적으로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질문 자체가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윤석열 계엄이 바람직했느냐에 보면 또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은 그런 데이터들이 극우화라고 보여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데이터들이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종종 나올 텐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동적인 데이터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더라도 청년들 자체가 정치적인 유동성이 가장 큰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시의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유동성이 큰 만큼 언제든지 선택을 달리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데이터로 그들의 정치적인 성향과 이념을 고정불변적이라고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극우화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극우화됐다 안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좀 재밌는 자료라서 하나 가져왔는데 2007년 대선 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중에 하나인 40대 분들이 20대이던 시절에 투표율을 보면 보수 후보들 득표율이 지금 22년 대선 때 윤석열 득표율보다 10%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40대 여러분들을 지금 60대 분들이 과거에 엄청 걱정을 하셨던 거죠. 이 친구들이 보수화돼서 나중에 보수 대통령을 찍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잖아요. 예, 이처럼 이렇게 20대들의 정치적인 성향은 굉장히 유동적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자료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청년층은 정당에 대한 고정된 충성도가 항상 낮았던 세대고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선택을 폭을 달리할 수 있는 스윙보트 성향이 강하다가 이제 지금까지 보여줬던 자료들로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미국 자료인데요. 미국의 단어 중에 샌더스 트럼프 보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2016년 대선 때 이때 한창 한쪽에서는 이제 우파 극우 포퓰리스트 한쪽에서는 이제 좌파 포퓰리즘으로 해서 두 후보들이 굉장히 떴었는데 실제로 샌더스를 지지했던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트럼프한테 넘어갔습니다. 힐러리한테 넘어갔던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정치적인 유동성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가 이제 샌더스가 먼저 경선에서 탈락하고 트럼프가 그 다음에 했던 연설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잘못된 민주주의가 샌더스를 탈락시켰다라는 발언들을 해요. 그걸 아는 거죠. 여기 지지층들이 본인한테 갈 거라는 걸. 그 유동성을 트럼프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질문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청년들이 극우화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는 물론 뭐 학술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또 정말 충정에 있어서 극우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전 괘씸함도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성세대 분들의. 우리가 이렇게 애를 써서 민주화를 시켰고 좀 한 발 더 나아갔는데 왜 너희들은 다시 왜 보수를 지지하려고 하느냐라는 이런 괘씸함이 전 솔직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 질문 안에. 그런데 솔직한 마음을 조금 인정하고 질문을 바꿔보자는 거죠. 왜 우리를 지지하지 않느냐? 왜 진보 혹은 민주 진영을 지지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질문을 전제로 오늘의 청년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청년들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고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이런 청년들처럼 어떤 공통의 경험을 가지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정치적 각성기를 어떻게 맞이를 하게 됐죠. 2016년, 17년 촛불을 거치면서 이때가 거의 아마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각성기이자 어떤 공통의 경험, 거의 유일하게 정의할 수 있는 공통의 경험일 텐데요. 실제로 이때 청소년들부터 한 30, 40대들까지 확 정치적인 시야들이 열렸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에게 정치의 시작점은 과거의 어떤 독재와의 전투, 뭐 아니면은 그런 뭐
노동운동 이런 게 아니라 2016년, 17년이 그들에겐 출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실제로 민주당이 거의 모든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원 아래에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집권 세력이자 기득권으로서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교수님 책에서 봤던 건데요. 왜 청년들이 진보에 더 많은 거를 실망을 하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책에 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더 많은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이 저는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실제로 진보 집권을 약속했고 더 많은 변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책임의 양은 보수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청년들의 맥락이 있고, 그럼 이런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정부를 맞이했는데, 정말 박근혜 이후에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들이 실제로 겪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 제가 이렇게 적어놔서 문재인 정부가 뭐 다 못했다 이렇게만 보실 것 같긴 한데, 다 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청년들이 조금 실망했던 것만 모아서 적어놨습니다. 제가 원래는 적었다가 뺐었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작 전에 후보 시절에 사실은 했던 발언 중에 하나가 이거는 청년 남성들에게 조금 여파가 있었던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면 문재인 후보 시절에 페미니스트 대통령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어떻게 인지를 하고 얘기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단순히 뭐 서민을 위한 대통령 이런 레토릭 차원의 이슈 문제가 아니라 그 발언은 사실은 저는 특히 20대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발언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서민을 위한 대통령 이런 거야 레토릭으로서 쓸 수 있는 얘기지만 페미니즘 대통령 이런 거는 실제로 그 당시에 한창 성별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본격화되는 시기에서 가장 집권 가능한 집권 유력한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의 파급력. 그래서 내 편이 아니라는 느낌을 주게 만든 좀 그런 파급력이 있었기 때문에 좀 후보 전에 그런 발언들이 청년들에게 영향을 좀 미쳤던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문재인 정부 시기에서는 청년들에게 여파를 미쳤던 사건들이 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 단일팀 이슈였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때 80% 가까이 가던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60%대로 팍 떨어졌던 시기죠. 공정성에 대한 문제, 노력에 대한 대가. 그들은 노력을 해서 국가대표에 갔는데 왜 당신들의 사정에 의해서 그걸 다 뭉개뜨리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조국 사태가 있었죠. 사실은 촛불을 들었을 때 청년들이 촛불을 그때 당시에 박근혜 탄핵 때 촛불을 들었을 때 가장 체감으로 심각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정유라 사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부모도 실력이야 라는 그 말이 굉장히 청년들에게 촛불을 들게 만들었던 계기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런 거를 겪고 또 조국 사태를 맞이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와중에 자산 격차라든지 교육 격차라든지 한창 이제 확대가 되고 그런 논의들이 한창 있던 시기에 터졌던 게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보시면 자산 격차의 심화가 나타났던 게 부동산 사태라든지 LH 사태가 거치면서 실제 부동산 가격이 서울 아파트 93% 상승하고 이러면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들을 청년들에게 느끼게 됐던 거죠. 문재인 정부 동안에.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 인식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2022년 조사인데요. 자기 편만 대변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20대 남에서 보면은 높고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낮고 반대로 남자 대변, 여자 대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대변 안 한다가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높은데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자만 대변한다 이런 인식의 차이가 실제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히 이제 청년들이 민주당에 조금 더 마음을 멀어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건 이제 광장 이후라는 책에서 이승윤 선생님이 연구를 하셨던 내용인데 노동에 있어서 불안정 노동이 보시면 2018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남성층이 반대로 여성층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평평한 데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노동에 대해서 남녀의 격차를 얘기할 때 항상 이제 임금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불안정 노동, 특히 가장 노동 중에서도 가장 아래 하방에 있는 매우 불안정 비율이 남성층에서 20대 남성층에서 압도적으로 올라갔다는 점 또한 민주당 집권 세력에게서 마음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계기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종합해서 박근혜 탄핵 이후 민주당 집권 이후에 상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특히 남성들의 경우에는 민주당을 지지할 요인들이 적었다. 아까 이준석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준석 씨가 이번 대선에서 좀 득표율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에 반대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준석 씨는 동세대를 상대적으로 동세대 정치인이고 그리고 정서적인 동질감을 많이 표하려고 했고 실질적으로 그게 옳은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통을 하려는 그런 액션들을 많이 보여왔던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반작용의 하나였다고 보고요.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적대적 정서가 이제 지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을 넘어서 좀 확장되는 그런 시기들을 계속 거쳤던 거죠. 공정에 대한 문제, 교육, 기회 사다리, 특히 조국 사태, 부동산, 자산 불평등 문제. 그래서 이 여파가 특정 시기 반대 세력인 국힘이 반사 효과를 받게 되는 그러나 확고한 지지는 아닌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초기 지지율을 보시면 20대가 가장 낮습니다. 뭐 안 했는데도. 이게 실망감을 안고 시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다른 데는 다 과반인데 잘 못함, 잘함 보면은 40% 이하로 떨어져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 상대적으로 높은 데 반해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40%대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도 보면은 20대 청년들이 특히 낮고 그리고 이 민주주의 만족도를 보시면 20대 남성들이 제일 낮지만 이 여파가 이제 세대적으로 계속 확장이 되면서 20대 여성들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준석 대표 지지율 중에서도 20대 남성 다음에 2030 남성 다음에 제일 높았던 득표율 세대가 20대 여성입니다. 2자릿수 얻었어요. 이런 게 세대적으로 계속 확장이 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겪었는데 그러면 이 청년들이 어떻게 진보를 지지하게 만들까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현재 나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정당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성, 남성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투표를 하면 정치가 달라진다는 그 효용감이 있어서는 여성이 70, 남성이 50입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빈 공간 20이 있는 거죠. 그게 아마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청년들일 수도 있고 차마 국힘을 못 찍는 그런 청년들일 수도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이게 커지면 당연히 아래는 더 커질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가져온 자료인데 25년에 독일에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24세 이하 득표율 중에 1등이 좌파당이고 2등이 극우 정당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청년들의 극우화라든지 그런 거를 걱정하면서 극우 정당들의 득세만 언론에서 보고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청년들이 이런 정당들에게 투표를 하는 이유는 결국 새로운 정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집권 가능한 세력들인 기민련이라든지 사회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확 낮고, 이제 기득권이 상대적으로 좀 멀어져 있는 좌파당이라든지 극우 정당들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실제로 그전 선거에서는 또 녹색당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새로운 세력에 대해서 언제든지 표를 줄 수 있다. 전 극우가 득세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사회적 맥락도 있지만 결국은 새로운 세력이기 때문에라는 것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력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사실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주목을 안 했었지만 조국혁신당이 거의 20대 여성 남성 할 거 없이 거의 20% 가까운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제3정당이 20대들에게 이 정도 지지를 받았던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심지어 이제 조국 사태라든지 이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새로운 정당들에게 새로운 정당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는 또 대표적인 시그널인 거죠. 네. 그래서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에서 해야 될 거는 하나는 정당 정치에 대한 혁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아웃사이더로서 혁신적 인물로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뜨게 된 것도 사실 2030들의 지지에서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성남시장 당시에도.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보수의 세대 교체 혁신이 될 뻔했죠. 예. 그런 면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기성 정당들은 정치의 혁신을 계속 해야 된다. 청년들은 결국 혁신하는 세력에게 표를 줄 수밖에 없다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세력에 대한 등장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이라든지 안철수 현상이라든지 이런 현상들 다 아실 겁니다. 네, 1분 남았다고 하셔서 제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누가 했던 말인지 아십니까? 트럼프가 했던 말입니다. 네. 트럼프가 물론 이거는 이제 자기 지지층, 극우 지지층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어쨌든 분노를 긍정하는 거죠. 그 청년들의 분노를. 다만 이 발언의 한계는 자기 지지층, 극우 청년들에게만 했다는 것이고요. 좀 뒤로 넘겨주시면은 반대로 이제 보편적인 청년들의 분노에 대해서 공감하고 긍정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분노하고 있고 그럴 권리가 있다. 임대료를 감당 못한 청년들의 분노를 이해한다. 이 발언은 샌더스 얘기입니다. 네. 실제로 샌더스와 트럼프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극우 청년들에게만 메시지를 던지느냐 아니면 보편적인 정서와 공감을 확대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의 진보는 보수보다 청년들을 분노를 긍정해 왔느냐 아니면은 너 왜 진보 지지 안 해라고 훈계해 왔느냐. 그들과 정말 문화적 정서적으로 교류를 하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을 해 왔느냐가 우리가 던져야 할 정치에게 던져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뭐 이분들 욕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지만 안 좋은 사례로 가져오면 민주연구원장 20대 고립시켜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고 강선우 장관 그때 갑질 논란 있을 때 좀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돼 싶어가지고 제가 가져왔고요. 조국 대표가 이렇게 극우 청년들이라 딱 집어서 이런 것들 안 하는 게 좋겠죠. 반대로 이제 좀 잘했던 사례로 가져온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지금 실제로 청년들이 갈등에 있고 그거에 대해서 기성세대로서 책임을 느낀다. 대통령으로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저는 뭐 기성세대가 그냥 단순히 납작 엎드려서 뭐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그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어서 저는 이 행사가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도 위로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본인 출발점이 성남시장에서 2030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또 출발했기 때문에 그 문제 인식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1분만 더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이제 청년들은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선택을 할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들과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교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청년들은 무엇을 느끼고 어떤 변화를 원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결국은 앞에서 얘기했던 뭐 교육의 문제라든지 뭐 공정성에 대한 문제, 주거 불평등에 대한 문제, 결국은 불평등에 대한 문제이고 결국은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뭐 이거는 자산, 세대별 자산에 대해서 나왔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뭐 자산이 높은 건 당연하죠. 그런데 다음 장 보시면 그 속도가 7년 사이에 30대 이하는 11% 상승하는 동안 40대는 44% 상승했습니다. 자산이. 그리고 2030과 4050 자산 격차를 보시면 4년 사이에 45%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세대 내 격차에 있어서도 코로나 이후부터 30배를 유지해오다가 이게 점점 확대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 격차의 문제를 결국은 해소를 하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계속 갈등의 상황에 직면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는 바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불평등의 대압착이 필요하다. 보유세, 횡재세를 포함해서 불평등을 축소할 수 있는 대대적인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 피케티가 사실 10년 전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인데 이제는 할 때가 됐다. 실제로 보유세 같은 경우에도
제일 최근 조사를 보니까 긍정률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사람들도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기회 확대가 늘어야 된다. 더 이상 개인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없다. 국가 일자리 보장제, 공공직업 훈련 확대 등등 해서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회민주당이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짧은 시간에 얘기를 많이 하느라 빨리빨리 했는데요.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순서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 선생님 나오십니다. 예. 송성준 위원장님이 짧게 토론 같이 해주셨는데 질문하실 게 따로 있으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김현수 선생님이 보신 걸 지금 발표하신 걸로 대체하시면 이제 김현수 선생님한테 바로 어떻게 할까요? 제가 교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 질문을 아까 따로 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이제 네네네네. 예. 바로 그러면 네. 김현수 선생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를 들으시면서 토론 발표 들으시면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0대 남성 선생님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젊은이들에게 사회가 어떻게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젊은이들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사회가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 하는 거에 관해서 저희가 더 개방적으로 듣고 젊은이들의 주장을 이제 사회에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저희가 포용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부유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민주당 또는 진보를 지지하게 하는 그런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대안으로 제시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아젠다로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추가적으로 김 선생님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그냥 그 발표의 내용 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와닿았던 거는 20대가 불행한 건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와닿았고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은 좀 제 또래 친구들이 좀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따로 질문을 안 드려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사실은 오늘 준비한 프로그램이 좀 많아서 따로 오늘 청중으로 오신 분들의 질문을 받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혹시 시간이 지금 두 분 토론 시간이 조금 남아서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만 예. 아유 질문 많으시네요. 마이크 없이 해도 된다면 바로 할게요. 아니 근데 뒤에 여성분이 먼저 지금 손을 드셔가지고 그러면 저기 질문 드리고 여기 앞에 예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크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20대, 10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다행히 20대, 10대는 지금 딸들이고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남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가 커서 그부가 될까 걱정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 20대 남자아이들이 되게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분노를 긍정을 했던 게 아니라 훈계를 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분노를 할 때 그런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아이들을 좀 다독거려줘야 되는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 앞에 분 마저 질문 갖고 한꺼번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특별히 20대 학생들을 교육했던 사람인데요. 특이하게 느껴지는 게 좀 대화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좀 나랑 다른 의견이 있을 때도 좀 들어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좀 존중해주면서 대화하면 좋겠는데 나랑 생각이 다르다라고 할 경우에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험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혹시 어떤 그 세대의 교육 과정에서 느낀 특징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다들 그 자식 세대나 학생 세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 혹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짧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대부터 극우화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을 모든 세계가 우려하고 있어요. 저희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은 소셜 미디어 영향이 확실히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제 미국의 부통령 반스가 유럽 연합에 갔을 때 반스가 유럽 사회에 주장한 게 뭐였냐면 유럽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유럽이 이제 언론의 자유를 축소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은 이제 미국 우파 유튜버들의 방송을 유럽이 차단하지 말라는 내용의 다른 표현이었어요. 독일에서 터키 난민을 살해한 독일 백인 학생의 어떤 사례가 이제 독일에서 굉장히 충격이고 큰 사회적 사건이 되었는데 뉴욕타임즈 기자들이 독일 소년이 어떻게 터키 난민을 살해했는가 그리고 극우적 정치적 발언을 했는가 하는 것을 조사했더니 시작은 게임 커뮤니티에서 난민을 추방하자는 형들의 이야기를 농담처럼 웃으면서 하는 게 이 살해 사건의 출발이었다는 게 독일 검사의 이제 수사 결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게임하면서 야 문재앙 재밌지? 이 죄명이야. 원래 이 죄명이 아니야. 이 죄명. 그러면 애들이 야 웃긴다. 사실은 이제 이런 시작. 야 알고 보니 부정선거래. 중국 사람들 와서 대거 투표했고 그 있잖아. 선거 그 기계를 중국제래 중국제. 이런 얘기를 그냥 가볍게 하는 것이 퍼져서 야 알고 보니까 진짜 중국제야. 확실하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그 뉴욕 기자들이 명명해서 장난이 진심이 된다. 장난이 신념이 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어린 세대의 극우화에 대한 우려는 전 세계가 하는데 왜 그러냐면 방송, 유튜버, 인터넷을 통한 접촉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문제의식을 느끼고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초등학교 때 뉴스를 보면 이렇게 생각해라. 유튜버들의 방송을 보면 이런 거 알아봐라.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를 필수적으로 학교 교과목으로 해서 유튜버들의 유튜브를 볼 때 아이들이 비판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하고요. 영국은 이제 더 세게 아예 구글 회사가 하는 유튜브를 아동 버전과 성인 버전을 나눠서 아동 버전에서는 말하자면 극단적 정치에 관련된 내용은 디폴트로 이제 보지 않게 한다 이런 법안을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사회가 꼭 극우가 아니어도 혐오 행동이 확장되면 사회적 분위기가 훨씬 더 이제 악화되기 때문에 그 혐오를 예방하는 반편견이나 혐오 예방 활동을 학교 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이제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정치 수업을 교육과정에 넣어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자기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고 그것을 민주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정치 수업을 또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하고 누구나 정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류의 어떤 선한 행동을 위반하는 행동에 관해서 카운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교육과 사회활동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을 통해서 아동이 극우 유튜버의 정치 사상에 이제 오염되지 않게 하는 사회적인 그런 교육적인 활동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우리 송성준 청년도 말했는데 가부장제 사회가 더 옳고 평등한 사회가 옳지 않다라고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영화도 있고 이제 그런 사회적 모델이 있는 반면에 우리 사회에서도 평등한 사회가
평등한 가정이 아빠도 육아를 하고 아빠도 육아 휴직을 쓰고 아빠도 요리를 하고 이런 게 더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모델을 어린 시기부터 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 그런 모델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극우화 요소가 높은 사회와 사회적 제도와 연관이 뭐가 제일 높으냐라고 하는 것을 찾은 이 정치학자,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사실 중에 하나가 남성 육아가 부족할수록 극우 요소가 높대요. 평등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극우화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두 나라. 왜 그러냐? 두 나라가 육아휴직을 가장 안 쓰는 나라고 두 나라가 이제 남성들이 가정에 가장 참여하지 않는 나라이면서 이제 왜 참여하지 않아? 아빠는 나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그게 사실은 사실 같지만 뭐 그게 이제 애들한테 아빠의 역할을 잘못 부여한다는 거죠. 아빠는 나를 돌보지 않고 나가서 돈 버는 사람인 게 맞냐? 아빠도 나를 돌보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여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행복한 평등한 사회에 대한 모델을 더 영화로 찍고 캠페인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게 희망으로서 희망적인 사회의 모습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로 1부 순서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들은 또 2부 순서와 또 연결되는 주제니까 그때 같이 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